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즈. 안녕하십니까, 서영석 타임즈입니다. 시작한 지 벌써 일주일 이상 지났는데도 여전히 입에 익지는 않네요. 오늘 시작하기 전에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몸빵이란 말이 있습니다. 3D 업종이라는 얘기가 있죠. 제가 한 20년 전 유럽 가서 깜짝 놀랐던 것은 배관공들이 그렇게 고임금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기피하는 그런 업종의 경우에는 임금을 많이 줍니다. 그래야 거기 가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은 빈부격차가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하고 부자를 낳는 그런 사회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보다 나은 점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공공건설 현장에 가면은 반드시 그 건설 현장의 입구에는 적정 임금표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공사판에서 일을 시키려면은 적정 임금 이상을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적정 임금 제도는 사실 미국 정부가 만든 건데요. 적정임금이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사람마다 이제 건설 노동자의 업종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교사나 경찰관의 연봉 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적정한 임금을 강제로 보장을 함으로써, 특히 공공건설, 미국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간 건설사들도 따라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전부 공공건설 현장에 가서 일을 하지 누가 민간 건설사의 현장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언제나 민간 건설사들은 이게 결국은 자유경제 체제를 위반하는 거라면서 계속 고쳐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미국 정부는 절대로 고치지를 않습니다. 자, 그 사회의 3D 업종, 기피 업종에 대한 대처 태도, 미국은 적정 임금 제도를 만듦으로써 결국은 고임금으로 그 기피 업종에 대한 유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허용함으로써 결국은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3D 업종 임금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연변이나 몽골이나 카자흐스탄에서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임금 수준이 그래도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3, 4년 정도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고국으로 돌아가면은, 과거 우리나라 1960년대 서독 간호사들이 그걸 했듯이 그들도 한미천 잡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임금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젊은이들에게 왜 3D 업종에 가지를 않느냐, 거기 가면은 일자리도 많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식의 적정 임금 제도를 도입을 해서 최소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면은 월 400, 500 정도의 수입이 보장된다면은 누가 거기서 그 3D 업종 건설 현장 마다하겠습니까? 사실 2010년도에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건설사들의 아주 막강한 로비로 결국은 좌절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서독의 건설 노동자들 데모를 했습니다. 데모를 한 이유가 자기들 임금을 올려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달라는 데모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면은 결국은 자기 자신들의 임금을 올릴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대처, 일은 힘들고 보수는 짜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생애 첫 일자리를 찾아 나갈 때 대한민국에서는 10명 중에 2명은 시간제 일자리로 시작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운명입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KBS 취재 후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KBS는 어떻게 된 셈인지 9시 뉴스보다는 취재 후기가 더 훌륭한 기사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참 대한민국 공영방송사의 현실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뭐 KBS를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KBS 이 기사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어서 했는데요. 젊은이들에게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3D 업종은 보수를 많이 주면은 자연스럽게 갑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아유 난 임금이 짜더라도 편한 데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겠죠. 그러나 아유 뭐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나로서는 그런 데서 건설 현장에서 돈 벌어서 한몫 잡아서 이 사회에서 신분 상승, 계층 상승을 깨우고 싶다는 사람들 반드시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계층 상승, 신분 상승을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는 임금 구조를 만들지 못한다면은 대한민국 희망이 없는 겁니다. 뭐 행정자치부 장관이었는데 지금은 행정안전부 장관인가요? 주민세, 이건 뭐 자치회비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정세가 아니다. 주민세 올리려고 하다가 이런 무식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장관이라는 것 자체가 비극입니다. 아니 돈을 갖다가 수천억 수조 원을 갖고 있는 이건희나 저나 주민세 똑같이 냅니다. 결국은 주민세를 올리는 것은 부자들에게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한 달에 10만 원, 15만 원 국가에서 주는 노령연금으로 벌어먹고 사는 노인네들에게는 주민세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되는 겁니다. 뭐 철회했다고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내락까지 얻었다면서 큰 소리 치더니 결국은 철회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정권을 바꾸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서영수 타임스 시작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저희 타임스는 두 챕터로 나눠집니다. 첫 챕터는 오피니언 비평이고요. 그 두 번째 챕터는 김어진 PD의 PD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과연 뭐가 있는지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심?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시.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시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시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이 꼴인데 맛있는 반건시라니.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고안해낸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예, 오늘 오피니언 비평. 첫 번째 순서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김효진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최근에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고문이나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라도 생활지원금 등 보상을 받았다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이런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 유신헌법 반대 성명을 발표한 뒤에 불법 연행돼서 가혹 행위를 당한 이 문인 간첩단 사건 피해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사건에서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네. 전원 합의체로 올려서 판결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렇게 못을 받고 싶었다는 거겠죠. 자, 이에 대한 주요 언론의 네. 오피니언 논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향신문 사설 먼저 보겠습니다. 네. 상식과 정의 외면하는 대법원의 과거사 역주행, 이런 제목입니다. 판결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가혹 행위로 거짓 자백을 강요당해서 간첩 누명을 쓴 사람들에게 1,000만 원 안팎의 생활지원금을 줬으니까 위자료는 줄 필요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좀 힘듭니다. 굳이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인도적, 호의적 차원의 손실 보상이 다른 개념이라는 건 시민적인 상식에 속한다는 거죠. 네. 앞서서 항소심 재판부도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불법 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한 바 있는데 네. 이걸 뒤집은 판결입니다. 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민주화운동보상법 18조 2항을 대법원이 판단 근거로 들었다는 점입니다. 네. 작년에 서울중앙지법은요, 합리적 이유 없이 국가 배상 청구권을 제한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네.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헌법적으로 다시 한번 다루어 달라, 이렇게 헌재 요청을 한 거죠. 헌재가 현재 심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하급심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헌재 심사를 요청해 놓았는데 대법원이 그 결과를 기다리지도 않고 서둘러서 판단한 셈입니다. 이 대법원하고 헌재가 최고 사법기관의 위상을 둘러싸고 빚어온 갈등이야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긴 합니다만, 국가기관 간의 자존심 다툼으로 이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겠죠. 이게 경향의 지적인데, 네. 요즘에 헌재가 대법원은 무죄로 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 그리고 아로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해서 진보당 해상 결정 내렸는데, 이번에는 대법원이 헌재를 그냥 깔아뭉개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뭐 지들끼리 뭐 자존심 싸움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 도대체? 아니,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판결로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예. 자기들끼리 서로 자존심 싸움하면서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한다면 사실 뭐 통합진보당 해산도 일종의 피해자 객 아닙니까? 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지도 않고 뭐 아로가 있었다는 등 온갖 뭐 그런, 사실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은 완전히 엉터림의 입증이 됐죠. 네. 이거 재심받아야 됩니다. 하여튼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헌법재판소가 거꾸로 위헌 심판을 제청한 민주화보상법 18조 2항을 근거로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대법원도 어디 가가지고 헌법재판소 욕 못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헌재가 심리를 해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요, 이 법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 법을 가지고 이게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네. 뭐 위헌 결정이 나오면은 뭐 재심이 이루어지겠지만은 거기에 들어가는 소송 비용이며 이런 건 또 어떻게 감당합니까? 보통 사람이요. 경향신문을 걸고 또 다른 네. 신문은 어떻게?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이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지나친 형식론적 법 해석을 경계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법원은 판결의 근거로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죠. 이게 바로 문제의 민주화 보상법 18조 2항을 들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너무 넓고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그 여지는 반대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상 화해에 강한 구속력이 비추어서 그 내용의 변경을 가져올 추가적 손해배상의 여지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지극히 형식론적인 법률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런 거는 상당수 법률 전문가들이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과 호의적 차원의 보상은 구별해야 한다고 보는 것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실제로 이번 판결에서 다른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들 5명은요. 유사한 과거사 사건에서 다에게 위자료를 인정해온 대법원 판결과는 달리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상 청구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공평과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대법원장까지 포함해서 대법관 13명이죠. 네. 전원합의체 사건은 대법관 전체가 심리에 참여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가운데 대법관 5명이 이런 의견을 냈다는 거는 이건 소수 의견으로만 치부하기 힘든 숫자거든요. 대법원 지난해 10월 긴급조치가 위헌, 무효라고 해도 당시 이루어진 수사나 재판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또 역사 퇴행적인 판결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양승태 체제의 대법원, 자꾸 과거사 관련 판결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거는 역사적인 우려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따위 식으로 하니까 대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밑에 있다는 상권 분립이 아니라 네. 대통령 밑에 대법원이 있고 총리 밑에 대법원장이 있다는 이런 얘기 듣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어디 답답합니다. 뭐 저기 한국일보하고 경향신문 말고 조중동은 또 주도관에 닥쳤겠구만. 예, 뭐 다루질 않았더라고요. 할 예. 말이 없겠지. 하하하. 자,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 과연 왔는지 네. 지지율로 보는 각 신문의 사설 뭡니까? 사설 뭐 칼럼 다 포함된 것 같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소식이 잇따라 들려왔죠. 네. 갤럽 조사였죠. 네. 30%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네. 경향신문은 그 에세이 칼럼 여적을 통해서 짚고 있는데 네. 제목은 지지율 30% 대통령입니다. 네. 자,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미스터리로 꼽혔죠. 정말로 그랬습니다. 어지간한 정치적 악재나 부정적 사건이 터져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선거 국면 내내 문재인, 안철수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 한 번도 35%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말도 생겨났죠. 대통령 취임 후에도 박근혜 지지율은 경험치과 보편율로는 설명되지 않는 특이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경향신문은 분석을 합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국정원 대선 개입과 끊이지 않는 인사 실패, 복지 공약 후퇴 등에도 집권 1년차 지지율 55%를 웃도는 굉장한 고공행진을 계속했습니다. 문창극 인사 참극,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낸 무능과 무책임, 또 정윤회 게이트까지 최악의 모습은 골라서 다 보여줬는데 그런데도 작년 내내 40% 이상의 지지율을 보였고요. 그런데 이 난공불락 같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새해 들어서 뚝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30%까지 떨어졌습니다. 철옹성 같은 이 마의 40%대가 단숨에 허물어진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을 보고 경향은 콘크리트가 모래가 되어가고 있음이 확인된다고 씁니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또 연말정산 파동, 문고리 3인방 건재를 확인시킨 청와대 개편 등을 지켜보면서 오직 박근혜 이런 걸 외치던 팬덤들마저도 자꾸만 국민과 맞서겠다는 대통령을 떠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거죠. 경향신문 칼럼 이거 잘못 쓴 거야. 왜 잘못 쓴 겁니까? 참 보면 사람들이 전 대한민국 뭐 냄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억력이 그렇게 뭐 몇 년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경향신문 칼럼 이 여적은 결국은 이제 노무현, 예. 이명박
예. 두 정권을 빗대서 보면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기 초에 지지율이 급락해서 뭐 심지어 10%대, 20%대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이런 정권들의 공통된 특징은 지역 기반이 없는 대통령입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은 경상도 출신이긴 했습니다만은 그 지지 기반은 호남이라고 봐야 됐죠. 네. 근데 그 대북 송금 특검을 수행함으로써 호남이 입안되니까 지지율이 급락해서 뭐 20%대, 10%대까지 떨어졌던 겁니다. 이명박은 사실 경북이라고는 하지만은 지역 기반이 있는 대통령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 2008년 촛불 전국을 맞아가지고 사실은 이명박은 보수에서도 말하자면은 그 외면받는, 그래서 그 박근혜를 지지했던 보수 세력들이 이회창을 내세워가지고 한 400만 표, 500만 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지지율이 그렇게 10%까지 떨어질 수가 있었는데요. 그 앞선 대통령들 김영삼, 김대중 보면은 지역 기반이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 임기 초반에 뭐 40% 밑으로 안 내려갔습니다. 박근혜도 결국은 지역 기반이 있는 대통령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40% 밑으로 안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김영삼, 김대중 이 사람들은 집권 2년 차에는 지지도가 치고 올라왔어요. 70%, 80%. 김영삼은 하나의 척결하고 했을 때 9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년에 현철 사건 때문에 이제 지지도가 급락을 했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비교를 하려면은 김대중, 김영삼 두 전 대통령과 비교를 해야죠. 그래서 지역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 기반뿐만이 아니라 고령층 그리고 이른바 보수라고 자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몇 퍼센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 세 지지층이 굳건하게 존재를 했기 때문에 뭘 해도 최소 40%는 나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들마저 입안되고 있으니까 40%가 무너진 건데 그거를 콘크리트라고 보면 곤란해요.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은 집권 2년 차를 넘어서서 3년 차로 접어들 때 지지도가 이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면은 박근혜가 콘크리트면은 그 두 양반은 그럼 뭐야, 뭐 금강석이야? 그게 그 지역적 기반이 없던 대통령, 노무현이나 이명박 두 대통령과 그리고 지지 기반이 있는 박근혜를 비교하니까 이따위 엉터리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콘크리트라는 의미부여 자체가 틀렸다. 틀렸죠. 콘크리트 무슨 콘크리트입니까? 이런 세 가지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잘못으로는 쉽게 얘기해서 지지도 꺾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집권 1년, 2년 차에는 기대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그래도 잘하겠지라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집권 초반에는 이런 세 가지 지지 기반, 영남과 고령층과 보수라는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박근혜 사실은 60% 밑으로 안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워낙 못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거를 콘크리트라고 봐서는 안 되고요. 특정한 기반을 갖고 있는 지지 기반이죠. 갖고 있는 대통령들은 어지간한 잘못으로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박근혜에게서 돋보이는 것은 오히려 집권 아직 중반을 그 반환점을 돌지도 않았잖아요. 네. 올해 아마 6월, 7월 되면은 반환점을 돌 겁니다. 네. 반환점을 돌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30%로 떨어지고 심지어는 갤럽 조사가 딱 30%거든요. 이건 뭐 언제든지 20%대 진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남과 고령층과 보수라고 하는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20%로 떨어진다면 그 대통령은 그야말로 최악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썼어야지. 보면은 참, 요즘 그 새정치민주나 뭐 전당대회를 보고 뭐 이전 투구를 하고 있다. 어쩌고 마치 뭐 화합 어쩌고 해야 제대로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다 그런 주장도 보면 정말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서청원과 김무성의 새누리당 전당대회 이보다 훨씬 더 저질, 폭로, 더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이게 전당대회라는 것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당대회에서 통합하고 이따위를 얘기하는 그런 인간들이 누가 있습니까? 전당대회라는 거는 상대방을 비방도 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있는 대로 다 드러내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 박지원 의원이나 문재인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와가지고 아이고 박지원 의원이 저보다 훨씬 나은 인물입니다. 박지원 의원 뽑아주세요. 그러고 박지원 의원이 아이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문재인 의원이야말로 대통령 후보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제가 존경하는 의원이니까 뭐 제가 문재인 의원 혼자 나오면 안 되니까 저도 나오긴 했는데 문재인 의원 뽑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야 그러면은 훌륭한 전당대회란 말입니까? 말 되는 얘기를 해야지. 아예 뭐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도 보면은 진짜 그 시야가 사실 인터넷에서 치면은 과거 다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좁은지를 진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싸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전당대회에서 친노 싸움 어쩌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 후보들의 공약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신문만 보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사실, 두 사람 다 당 개혁을 위한 공약합니다. 특히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의 계획이 없이는 당의 지지도를 높이지 않으면은 어떤 후보가 나와도 비핵이 무효다. 그래서 내가 솔직히 후보 당권 안 잡고 그냥 점장 쫙 빼고 있으면서 당권을 다른 사람들 맡기고 그렇게 해서 후보로 추대되면은 상처도 안 입고 좋다. 그러나 왜 그런 걸 다 마다하고 당대표가 데리고 하겠느냐. 결국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을 개혁을 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지 않으면은 해서 당의 지지도를 올리지 않으면은 지금도 박근혜 지지도가 30% 어쩌고 저쩌고 해도 새누리당 지지도는 43%예요.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도는 20%고 이걸 바꿔야 집권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냐. 맞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제대로 쓰는 신문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 인간들은 새정치민주연합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싸운다 그러면 왜 싸우는지 화합해야지. 이런 식의 그야말로 단선적인 표면적인 얘기가 자빠졌으니까. 사실 볼 신문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한겨레신문하고 경향신문 보긴 합니다만은 수준 좀 올리세요. 네. 자, 그러면은 요 분석은 어떤지 또 궁금합니다. 동아일보도 횡설수설이라는 그 에세이 칼럼에서 요 문제를 짚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동아일보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여당이 대통령 덕을 보려고 하기보다 부담스럽게 여기게 된다. 차별화에 나선다. 당청 관계가 삐걱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원망이 깊어지면서 급기야 탈당까지 하게 된다. 역대 정권들이 대체로 걸어온 길이다. 노무현 정권 땐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당을 깨고 신당 개업을 했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간판을 바꾼 것도 비슷한 경로였다. 이런 겁니다. 이런 분석은 어떠십니까? 이 얘기는 맞는 얘기죠. 대통령 지지율이 30% 떨어지는데 새누리당 지지율이 41%면은 당이 이제 대통령 말 안 들으려고 하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를 총리로 지명을 한 겁니다. 이완구가 누굽니까? 이게 이완구는 친박이 아니에요. 연초에 7명인가 서청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친박들 청와대에서 밥 먹으러 갔을 때 그때 이완구 초대도 못 받은 사람입니다. 김무성이야 오늘 까불고 다니니까 꼴보기 싫어서라도 초대를 안 했지만은 사실 이완구는 원내대표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꼬리를 엄청나게 쳤거든요. 카카카카카 하면서. 근데 결국 그 밥자리에는 초대도 못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친박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완구를 총리 지명을 했겠습니까? 결국은 당 때문에 지명한 거예요. 사실 친박도 아닌 사람 그리고 정통 한나라당 사람도 아닙니다. 자민련 대변인 하다가 2002년인가에 입당한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낙하산을 갖다 내려가는 겁니다. 능력 없는 낙하산 보내면은 그 조직을 망치게 하겠지만은 오늘한테는 충성하잖아요. 능력 있는 놈 갖다 놓으면은 그냥 지 잘났다고 목이나 씌우지. 그게 바로 이해창이 그 케이스지. 김영삼 대통령 때 이해창을 총리로 시켜놓으니까 말 제대로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얻을 만한 사람을 총리로 시키면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각도 청와대에 반기를 드는 그런 사태가 올 수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총리로 앉히고 특히 그 이전에 원내대표를 했던 사람을 총리로 데려온 것은 당의 그런 반란 가능성을 어떻게 봉쇄해보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이 들어갔다고 봐야죠. 동아일보의 칼럼은 이거는 횡설수설은 동아일보가 써서가 아니라 벌써 수차례
여론조사에 대한 해석으로 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당의 지지도가 박근혜의 지지도를 추월함으로써 당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비서인 뉴스 같이 그 박태겸 기자가 하는 그에서는 그 뭐 아주 그냥 단골 메뉴로 나와요. 근데 이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 칼럼을 통해서 이 친박의 위세가 그나마 버팀목이라고 적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서둘러서 여당 원내대표를 총리 후보로 끌어온 것도 네. 그런 사태를 막으려는 고육책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이완구라는 인물은 친박의 중요한 일원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친박 아니야. 대체로 그렇게들 보지 않나요, 근데? 친박이고 싶어하는 사람이지. 친박이고 싶어하는 사람. 그렇죠. 그냥 보니까는 예전에 자서전에다가 뭐 박근혜 대통령이 내 마음을 두들겼다 뭐 이렇게 뭐 별의별 얘기를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혀 친박이 아니죠. 친박이라고 보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은 3인방이 이제 유일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과거부터 친박 충성을 했던 사람들 예. 그런 그 지난번에 그 밥 먹으러 왔던 서청원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람이지 이완구는 친박 바운더리에 드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친박이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구애를 하고 충성 맹세를 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각하 드립도 치고. 예, 그러니까 이완구 데려다 놓으면은 말도 안 될 거라고 보고 이제 한 거라고 봐야죠. 그러면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네. 쓴소리하는 총리 되겠다 이랬잖아요. 말 되는 얘기입니까? 잘못 짚고 있는 건가? 쓴소리 했다가 또 큰일 날까요? 선소리 못 할 겁니다. 그 양반 성미로는. 이런 거죠. 뭐 이완구 총리 내정자가 뭐 내 눈 봐라 밤새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네. 이완구도 바보가 아닌데 자기를 왜 총리로 지명했는지 알 것 아닙니까? 자기 말 잘 들을 것 같은 게 나를 시켰는데 근데 이완구도 꿈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박근혜하고 한번 붙어야 되는데 꿈이라면 대권. 그 대권이죠. 이완구 대권 꿈은 뭐 정가에서는 유명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충 웃긴 합니다만은 아예 뭐 정치인이 그런 꿈 뭐 가지는 게 무슨 죄는 아니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충청권이니까 또 나름대로 지역 기반 뭐 영남이나 호남보다는 약합니다만은 요즘은 또 충청도 인구가 호남보다 더 많아요. 네. 여하튼 이제 그런 그 자기 꿈을 보면 어떻게 한번 붙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지 괜히 그 망신만 당하고 게다가 또 박근혜 대통령이 보통 사람입니까? 뭐 김영삼도 안 그랬고 어지간히 여론이 몰리면은 좀 양보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지금 보세요. 3인방 문제 있다고 그러니까 3인방 그래 문제 있어? 4인방 만들게 해가지고 우병우 갖다 놓은 사람 아닙니까? 네. 이런 사람하고 내가 붙어가지고 진짜 승산 있을까? 그런 고민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이완구의 발탁을 놓고 그리고 본인이 쓴소리 하겠다고 해서 그걸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그야말로 순진한 이야기고 그런 걸 부각시킨다면 그건 100% 박근혜 박박 언론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토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죠. 시간 너무 많이 가는 것 같다. 네. 자, 어디로 연말정산으로 갈까? 연말정산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이건 꼭 해야 될 문제입니다. 한겨레가요. 네. 이 연말정산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 앞에서 좀 성찰하는, 반성하는 그런 칼럼을 잇따라 실었습니다. 오늘 일단 한겨레 칼럼, 그 한겨레 프리즘이라는 칼럼에서 먼저 짚고 있습니다. 네. 기자들의 13월 울화통이라는 이유주현 기자의 기자 칼럼입니다. 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의 실책 또는 꼼수와는 별도로요. 네. 여야 모두 소득공제를 줄이고 세액공제를 늘린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니까 지금의 세법 개정안이 그 방향 자체는 옳다는 것이죠. 네.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이 어떠하든 저소득층은 적게 내고 고소득층은 많이 내야 한다는 논리는 무시하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13월 울화통의 확성기 노릇을 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한 의원이 자기한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 솔직히 13월 폭탄설은 언론이 열심히 써줘서 우리가 삘 받은 거잖아요. 네. 기자들 대부분이 이번에 세금 토해내야 하는 소득층이라면서 이 말을 듣고 같은 업종 노동자들의 소득에 대해서 알아봤답니다. 자, 이따 PD 브리핑에서도 살짝 짚을 건데 대략 살펴보니까 기자들은 OECD 기준 중산층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대체로. 네. 일부는 뭐 고소득층에 들어가고 상당수는 중산층의 상위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했든 아니든 대다수 기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사를
최근에 써온 게 맞다는 고백입니다. 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세법 개정으로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게 됐다는 기사는 축소됐고 저도 본 기억 잘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내는 게 옳다는 의견도 힘을 많이 잃었다는 거죠. 예. 한겨레가 방향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냐면은 이번에 정부가 제대로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중산층 이하의 그 계층들이 네. 세금을 오히려 더 많이 내는 그런 케이스들이 발견돼가지고 요건 많이 먹고 있는데 방향은 맞죠. 결국은 연 평균 6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고 네. 그리고 이번 그 세법 개정을 보면은 결국은 저소득층이 세금을 덜 내는 요런 그 큰 설계 구조는 맞거든요. 이거 네. 디테일 잘못 하는 바람에 이게 이런 정신이 제대로 구현이 안 돼가지고 이제 욕을 먹는 건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봉 6천만 원, 평균 6천만 원 이상 받는 이게 평균 연봉이 6천만 원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그렇죠. 방송사들 예. 6,386만 원. 방송사 특히 아주 그냥 입에 거품 무는 이유가 기자들이 세금 더 내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 맞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도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방향은 사실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유주행 기자가 아주 훌륭한 칼럼을 썼네. 또 네. 있습니까? 네, 한겨레가 역시 오피니언 코너 싱크탱크 시각이라는 코너의 칼럼에서 예. 우리 안의 세금 본색이라는 이창곤 부국장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네. 자, 세액공제 방식의 세제 개편, 그러니까 현행의 개편 아니죠. 네. 요거는 세금 폭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전문가들은 도리어 소득 재분배 강화 등 바람직한 면이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죠. 자, 이번 파동을 낳은 근거인 2013년 세제 개편안, 요게 당시에 찬성 245, 반대 6, 기권 35,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네. 평소 이 중요 정책 사안마다 비판적 의제 제기자로서 역할을 해온 어느 대표적 시민단체는 그해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아쉬움은 감출 수 없지만 증세 없는 복지의 기조를 벗어나 합리적인 증세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 단체, 저도 이 단체가 어딘진 구태여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이 단체 어딘 줄 알게 지금껏 논평 하나 내놓지 않고 침묵 모드 중이라고 꼬집고 있네요. 이창곤 부국장이. 네. 자, 증세 없는 복지 환상을 깨자며 증세냐 복지 축소냐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요구하더니 선택적 복지로 바꾸면 재정부담 줄어라는 결론으로 자신들의 복지관을 한껏 과시한 그런 보수 언론의 문제도 제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파동에서 가장 제 색깔을 드러낸 또 가장 뚜렷이 자기 소신을 밝힌 쪽은 결과적으로 보수 언론이다. 이런 씁쓸한 역설적인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이유주연 기자의 기자 칼럼에 이어서 최근 논란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적인 칼럼이네요. 이거 사실 그 조그마한 단체죠. 그 납세자 연맹인가? 예, 한국 납세자 연맹이 있죠. 납세자 연맹인가 하는 단체에서 낸 보도 자료를 토대로 경향신문이 이제 토기사를 쓰면서 이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경향신문의 기사 보면서도 네. 좀 뭔가 아슬아슬하다 싶더니 이거 약간 진행적인 포퓰리즘적 기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방향은 맞다는 이런 그 한겨레 신문의 지적에는 사실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오히려 그 조선일보 같은 데가 더 솔직하다는 평가도 맞습니다. 조선일보는 맨날 야, 왜 정세하냐? 무차별적으로 복지하는 걸 갖다가 줄이면은 세금 안 올려도 된다. 이따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런데 빌미를 준 게 그런 그 말하자면은 일종의 세금 포퓰리즘. 세금 많이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금 많이 내가지고, 복지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자기 월급에서 세금 많이 떼가면은, 왜 이리 많이 떼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런 인간의 심성에 기반해서, 경향신문이 사실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로 인해서 이 정부가, 방향은 맞지만은 디테일에 있어서 실수했던 부분을 지적해내는 정도의 끝이어야지 이 틀을 바꿔가지고 결국은 사실 이번 틀의 전체적인 방향은
한겨레신문에 지적했다시피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게 만드는 구조거든요. 근데 월급을 연평균 6천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목소리가 크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더 큽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포퓰리즘에 슬쩍 편성해가지고 우리 세금 많이 걷느냐 이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라는 한겨레신문 지적 맞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서 사실 이제 월급쟁이들이 분노하는 것은 내 월급에서 세금 많이 떼가는 것도 분노스럽지만은 근데 더 실제로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될 진짜 부자들 뭐 소득구간 1억 5천만 원 이상 3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10억 원 이상은 한 80% 걷어도 돼요. 그다음에 그 기업들의 법인세 네. 그것 때문에 매년 세수 결함이 9조 10조 되고 있는데 그런 것만 해도 사실 담배값 안 올려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분노한다는 사실 이런 점들을 오히려 더 지적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눈에 띄었습니다. 뭐 오피니언에 두 꼭지나 실어서 이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겨레가 네. 그나마 볼만해요. 아니 나도 국민일보 출신이라서 국민일보도 열심히 보긴 합니다만은 네. 진짜 국민일보 오피니언 나름 볼 게 없는데 그나마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가 나은데 큰 줄기에서 뭔가 중심을 잡고 가는 그런 역량에서 보면은 한겨레신문이 그나마 낫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피니언 비평 마치고 잠시 넘어가죠. 전화 말씀 듣고 PD 브리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She makes me wonder. She makes me wonder.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PD 브리핑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게시판에 하나 잠깐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 바쁜 불굴님이 써준 거 이거 꼭 소개 안 할 수가 없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완구 총리 대행자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겠다라고 한 그 쓴소리가 달고 쓰다 할 때 그 쓴소리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써준 소리를 하겠다. 쓴소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보십시오. 맞을 겁니다. 자, PD 브리핑. 오늘 아침 관심을 모은 뉴스 한 토막을 김혜준 PD의 브리핑으로 깊숙이 들여다보는 그런 순서인데 오늘 주제는 뭡니까? 네, 제가 뽑은 오늘의 키워드는 네. 기레기 양산 구조입니다. 기레기. 예, 앞선 그 오피니언 비평 코너에서 굉장히 돈 많이 주는 언론사의 얘기도 했어요. 네. 제도권에서 좀 상위에 있는 언론사들은 그렇게 돈잔치를 벌일 수 있을 정도로 여전히 돈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실상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런 얘기도 들어갈 겁니다. 네. 자, 기레기 양산 구조. 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최근에 발표한 네. 2014년 신문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은 현재 1년차 신문기자 가운데 약 77%, 즉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가 한 달에 150만 원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예. 신문산업 종사자 무려 33,495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3,500명 되는 거죠. 네. 일간신문 15,580여 명, 또 주간신문 6,700명 정도 네. 이런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인터넷 신문 종사자가 11,141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11,000명. 예, 인터넷 신문.
굉장히 그러니까 많습니다. 일간 신문 다음으로 인터넷 신문이네. 그렇죠. 그 다음이 주간 신문이고. 그렇죠. 요즘 깔린 게 인터넷 신문이니까 이렇게 많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인터넷 신문 종사자 요거 말고 경제일간지 종사자가 3년 전보다 7%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네. 요즘 인터넷에서 어뷰징 장사하는데 경질지들 한몫하고 있죠. 2010년 이후에 탄생한 인터넷 신문은 무려 683곳이나 되는데요. 네. 이 683개사인데 요게 의미가 있는 게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약 10년 동안에 새로 생긴 게 420곳에 불과합니다. 근데 2010년 이후로 생긴 것만 683곳이라는 겁니다. 예, 굉장하죠. 네. 자, 요런 거는요. 이 포털에 기대서 온라인 광고 수익으로 장사하는 데 혈안이 된 함량 미달 언론, 소위 어뷰징 매체가 비정상적으로 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시장이 혼탁해지면서 이 기자들의 존재감이나 위상은요, 갈수록 떨어지고 기자들끼리 진흙탕 싸움, 저질의 진흙탕 싸움을 벌여야 하는 악순환이 끊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언론개혁 시민연대 추혜선 사무총장의 말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추 사무총장이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좀 그러실 수도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포털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겨났고, 그리고 신문 시장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시장 자체가 그냥 그 조중동에 의해서 매몰돼 버리는 이제 그런 그 요인이 있었죠. 네. 인터넷 언론이 생겨나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환경이 순기능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뭐 작은 언론사도 있지만 신문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뭐 한겨레나 뭐 경향도 마찬가지죠. 신문사들이 조금 주고 예전에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서 지역에서 굉장히 병폐가 많았죠. 조금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땡겨라. 지금 그런 환경도 또 아니에요. 이렇게 알아서 뭐 광고 영업이 원활히 돼서 거기서 커미션을 먹으면서 기자들이 광고 영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또 환경도 아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냥 열악한 환경이 내몰리면서 이게 또 여기 모르게 기자들의 그런 위상에 대한 추락이나 그 외적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예, 마이크를 잠시 안 열었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는 게 기자들이 기자가 뭔가, 나아가서 내가 기자인가, 내가 꿈꾸던 기자상이 이게 맞나, 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허덕이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 만들어 놓고 값싼 완전 저임금으로 기자들 정말 후려 뽑아가지고요, 인터넷 베껴쓰기 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뷰징이란 말이 참 이제 나오게 된 과정을 보면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대한민국의 인터넷은 포털에 점령되어 있습니다. 포털이 말하자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뭘 검색하느냐. 그래서 검색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검색어 상위에 가면은 오히려 검색어 자체가 사람들을 또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이게 이제 웃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원래 그 포털에 검색을 하는 것은 그 포털에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검색 때문에 많이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회에 이슈가 되는 검색어가 많이 검색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게 검색어로 선정이 돼서 검색어 순위를 매겨요. 1위부터 10위까지.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검색어 자체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이제 요인이 된다. 요런 구조에서 이제 말하자면 어뷰징 언론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어와 관련된 기사를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재전송이라고 그러죠. 전송함으로써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검색어에서 검색을 해서 검색에 걸리는 기사를 클릭을 해서 자기 사이트로 많은 사람들을 유입을 시키고 많은 사람이 유입이 됨으로써 광고 효과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광고를 먹고 살겠다 이런 게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검색어도 사실 기사가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어뷰징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기사 한번 쓰고 순서에 따라서 쫙 흘러버리면은 이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검색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한번 넘어갔으니까 그 기사를 또 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재전송이거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만 그렇게 합니까? 모든 언론사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검색에 오르면은 기사가 수백 개가 동시에 나옵니다. 실제 그 기사를 보면은 언론사 숫자가 뭐 30개라고 하면 기사 30개 나오는 게 맞거든요. 예. 그런데 300개가 나와요. 자, 이게 결국은 이제 어뷰징인데 이게 결국은 오히려 네티즌들의 관심을 왜곡시키는 이제 이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거 막는 거 간단해요. 포털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거 어뷰징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못 막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쉽게 얘기해서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는 약간 그 경우가 났습니다만은 조선일보라든지 매경이라든지 한경이라든지 이른바 메이저 언론사들이 예. 그 어뷰징의 선두주자예요. 그래서 제재를 못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네이버하고 이런 언론사들하고 가끔씩 싸워요. 싸우는 이유가 결국은 그 바탕에는 어뷰징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왜 어뷰징 하느냐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은 제재하겠다. 나오면은 이제 조중동 같은 경우에서는 그 포털의 공용 네이버 문제 많아. 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직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그 네이버로서는 위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어뷰징이 건절이 못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뷰징은 건절이 안 되고 그걸 틈타가지고 사이비 언론이 등록을 해서 싼 임금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렇죠. 기자들을 갖다가 월 한 100만 원, 80만 원만 주고 기사 쓸 필요 없어, 이 사람아. 뺏겨. 네. 글자가 몇 개 바꾸면 돼. 해가지고. 서술어 정도 바꾸고. 네, 계속 재전송하게 만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터넷 언론이 끼어들어가가지고. 네. 임금의 저하, 평균 임금을 낮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낮은 임금으로 재전송만 하는, 뺏겨서 맨날 똑같은 기사, 검색어. 야, 기사 좋게 쓸 필요 없어. 라는 얘기 들으면서 있으니까 회의를 느끼고. 이런 거죠. 결국은 예. 이 어뷰징 기사의 원죄는 사실은 조선닷컴 매경 한경입니다. 애들이 결국은 네이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계속 재전송을 해요. 그렇게 해서 뭐 10만, 100만 클릭을 유발해서 그걸로 뭐 수큰 쓰레기 같은 광고도 있지 않습니까? 뭐 왕빛나 48kg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하도 찾아봐가지고 내 왕빈다가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그 광고를 기억을 한다. 이따위 쓰레기 광고 나 클릭하게 만들어서 돈 벌겠다는 게 아닙니까? 예. 또 한 가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 아까 잠시 언급한 대로 2000년대 접어들면서 정말 우후죽순입니다. 네. 경제일간지들. 네. 경제일간지들. 여기도 굉장히 이 경제일간지라는 타이틀. 한경닷컴하고 매경닷컴이 선두주자지. 그렇죠. 근데 또 이런 경제일간지들 보면은 지면은 또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외적인 무게감을 네. 표면적으로 표면적으로 확보하는 거죠. 네. 근데 실상은 포털 가가지고 이 장난치는 거죠. 대다수가 그렇죠. 저도 할 자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데일리 스프라이즈 할 때 예. 사실은 포털에 검색으로 기사가 오르면은 많은 클릭이 일어나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해서 네. 기사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어뷰징에 대해서 사실은 조중동이나 한경매경은 뭐 걔들이 이제 매체가 크니까 네. 크게 세게 제재를 못하면서 뭐 제가 옛날에 운영했던 데일리 스프라이즈라든지 민중의 소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갈궜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어뷰징 기사를 많이 못하는 뭐 제가 엄청나게 이 도덕적 인물이라서가 아니라 네이버의 힘에 못 이겨서 못했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요. 근데 어뷰징 기사는 안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내가 만약에 한다면은 절대 그런 것을 하지 않으리라. 사실 미디어 유동조합을 만든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왜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뷰징을 하겠습니까? 어뷰징을 통해서 광고를 매출을 올려야만이 생존이 가능한 언론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미디어 유동조합을 설계할 때는 그런 식의 광고로 연명하는 매체를 또 하나 만들어봤자 이건 진짜 오히려 민폐만 끼치는 거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운영되는 언론을 꿈꾸고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던 거죠. 사실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그 포털이 어뷰징 정책을 매우 엄격하게 한다면은 이게 싸그리 없어집니다. 그러면 또 일자리 없어진다고 또 지랄하나? 참.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좀 함량 미달의 어뷰징으로 근근히 생존하는 그런 언론사들이 판치는 이런 구조.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세우기가 너무 쉬워요. 네. 그리고 포털을 등이 없고서는 연명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얘기 이 미디어 비평 전문지죠. 미디어 오늘의 정철원 기자의 설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법상 언론사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예. 등록만 하면 누구나 언론사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쉬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포털에 기사를 송고할 수만 있으면 실시간 검색어를 이용해서 낚시성 기사를 쓰고 그 기사에서 나오는 트래픽으로 온라인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저널리즘은 생각하지 않고 그런 수익에만 기대서 한몫 벌어보려고 다들 등록을 해서 언론사를 차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포털의 의존도를 좀 낮춘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면 이런 현상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을까요? 그 포털의 의존도가 낮아진다는 게 이제 그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줄어드는 걸 의미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뉴스 트래픽이 포털에 집중되는 부분이 감소를 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포털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포털에 기대서 온라인 광고 수익을 얻던 매체들도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포털에 그 뉴스 소비가 집중되는 경우는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가 힘든 경우고요.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당연히 이제 옐로우 저널리즘이나 그 연예 매체나 디스패치 같은 곳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뉴스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신문을 사서 보거나 아니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만의 어떻게 보면 특수한 상황일 수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언론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PD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국은 그런 거죠. 포털에서 검색을 하는 것은 편하기 때문이에요.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미디어 오늘 일일이 그냥 찾아 들어가는 거 귀찮잖아요. 근데 다음이나 네이버 가서 뉴스란을 보면은 한꺼번에 다 나오니까 사실 이제 편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이제 이걸 극복을 하려면은 사실은 협동조합 언론 같은 게 많이 나와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광고 수익에만 의존하는, 클릭 광고에만 의존하는 그런 그 인터넷 신문들은 클릭에 목을 매지 않을 수가 없고 그 클릭을 유발하는 가장 편한 통로가 포털의 어뷰징이란 말이에요. 이거 절대 못 깹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같은 언론들이 나와서 말하자면은 구독료 수입으로 운영되는 그런 언론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구독료에 의해서 유지가 되려면은 좋은 컨텐츠, 양질의 컨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한겨레신문 절대 어뷰징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겨레신문을 나름대로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도 국민TV 뉴스가 있는데 절대 어뷰징 안 합니다.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전문 분야에서 정말 어뷰징 없이 그런 뉴스를 보려면 그쪽에 가지 않으면 안 돼. 라는 것들이 나오고 그들에게 아낌없이 구독료를 주는 이런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구축해 나가야만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서영타임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다시 뵙죠.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